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. 와우킥 N에서 만나요. 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긴급 진단으로 마련해봤습니다. 오늘도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볼게요. 부부장님 기다렸습니다. 어서 예,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슈퍼위크가 어지럽게 지나갈 줄 몰랐어요.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일단 시장은 매출 가이던스를 보고 환호는 했는데 예. 엔비디아 돈 잘 버는 건 알겠어. 그런데 엔비디아 칩을 갖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돈 잘 벌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붙었고 예. 12월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를 했으니 예.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화요일, 금요일 낙폭이 무서웠거든요. 전반적인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았습니다.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실적이 좋았고요. 특히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도 더 높았던 부분, 그리고 일부에서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, 이번 분기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시장 예상치 한 73.6%를 부합을 했고요. 4분기 전망치가 원래 당초 시장 예상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더라도 한 74%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된 거는 75%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실적을 이렇게 잘 내는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. 일부에서 제기된 게 이제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 제대로 잘 그 매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, 이런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매출 채권이 전분기 대비 늘어난 그 증가율이 한 20%대인데 매출 증가율도 한 22%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연간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채권의 비중도 16%로 한 3년째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한 그 3% 이상 내리면서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한 180불 정도에 마감이 됐었는데, 엔비디아 주가 약세를 실적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요. 이거보다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대규모 투자 업체들, 그러니까 이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투자가 계속돼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, 매출을 계속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만만치 많이 할지 여부, 플러스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거둬들일지 그렇죠. 여부는 예.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?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시점에서 많이 예. 올랐으니까 또 그만큼. 그런 것도 그렇고,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게 되면 5개 업체를 얘기를 하는데, 네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그다음에 아마존, 메타 플랫폼스, 오라클, 이 5개 업체를 얘기를 하는데요. 이 5개 업체의 올해 자본 지출 캐펙스 규모가 3,666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. 지난해보다 한 64%가 늘어난 규모고요. 내년도 예상치는 지금 5천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넘게 되는데, 우리나라 내년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년 예산안이 700조 원이 좀 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안만큼 내년도에 이 5개 업체가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.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을 제대로 잘 조달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얼마만큼 빨리 인식이 될 수 있을지,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주목이 되는 부분은 오라클이죠. 오라클이 5개 업체 중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인데, 이 오라클이 5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FOMC 바로 직전 12월 8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일단 가장 빨리 이들 관련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실적,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점이 12월 8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12월 8일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다음 주도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. 뭐 이번 주만치 빅 이슈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슈들이 있거든요.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섹터와 종목들 선별해 볼 수 있게 다음 주 일정 정리해 보면 먼저 토요일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. 그리고 24일 MSCI 리밸런싱 및 삼성바이오 변경 상장 여기에다가 한은의 금통이 연준 베이지복이 27일 목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네요. 땡스기빙 데이가 벌써 왔어요. 자, 그렇다면 27일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? 한국은행 금통이 금리 동결 분위기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? 뭐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미리 얘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매파로 돌아설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더 늦춰지고 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쩌면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요? 예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연준하고 금리 차나 아니면 환율 문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기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되기는 어렵고 네. 금리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죠. 연준의 분위기는 한 열흘 사이에 정말 많이 완전 반전이 예, 됐어요.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. 부부장님이 그러니까 보시기엔 금리 동결할 것 같으세요? 뭐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연준 내부의 어떤 의견들을 보게 되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죠. 이분들은 원래 좀 매파적이셨기 때문에 약간 매파 진영이 있었고 반대로 약간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룹이 연준 이사들이 주로 이런 의견을 펼쳤었는데 네. 이번 주 들어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했고 어제 리사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12월 동결로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 동결 분위기가 배경이 어떨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. 그리고 10월 달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영구 누락이 될 가능성도 커졌고 12월 16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제 좀 예, 모르는 거의 영구 거예요? 누락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그날 이제 그 11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네. 원래는 이게 그 12월 달 첫째 주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네. FOMC가 이제 열릴 네,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연준이 12월 달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갖고 있는 경제 지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 지표가 부재한 현상 이런 현상이 금리 동결을 이끌어내는 배경이 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금리 동결의 배경이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년도 금리 인하 경로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따라서 네.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까지는 결국 FOMC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라클 실적 바로 이틀 후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시장이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12월 초 그리고 12월 중순 이제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좀 조정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? 두 가지가 가장 지금 걸림돌이죠. 그러니까 AI 투자 과잉, 버블 문제 이런 거하고 다른 하나는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확인되기까지는 말씀드렸던 기간 12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 흐름이 다소간의 어떤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국내 시장의 가격 조정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어떤 조정 기간은 기간 조정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 흐름이 11월 달 들어서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3,800포인트대에서
추가 하락이 방어가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, 그렇지 않다면 한 단계 더 레벨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. 다음 지지선이 한 3,600포인트 정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선제적인 접근보다는 지지선 확보 과정을 조금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3,850선을 이탈한다면은 또 2차 하방을 3,6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둬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보죠.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